증시가 미국 연방정부의 부분 업무 정지와 부채 한도 증액과 관련한 정치권의 협상이 타결된다는 기대감에 오름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0.73% 오른 15,237.11의 거래를 마쳤고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도 각각 0.83%, 0.63%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럽 증시도 지난 11일 미국 연방정부 부채 한도 증액과 셧다운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감에 이틀 연속 상승했습니다. 영국과 독일 증시는 각각 0.78%, 0.29% 상승한 반면 프랑스 증시는 0.1% 소폭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 연방정부 채무 한도 초과에 따른 사상 초유의 국가 디폴트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정치권은 휴일인 13일에도 물밑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상원의 여야 원내대표인 해리 리드 의원과 미치 매코널 의원이 협상 채널을 본격적으로 가동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무부가 국가 디폴트 시점으로 제시한 오는 17일 이전에 극적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셧다운 13일째이자 디폴트 예고 시점을 나흘 앞둔 이날 하원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지만 상원은 지도부를 중심으로 여러 중재안을 놓고 대화를 계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심리지수가 9개월 내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연방정부 셧다운 및 부채 한도 증액과 관련한 정치권의 교착 상태에 따른 불확실성이 소비자 심리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지난 11일 10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전월 77.5보다 하락한 75.1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 1월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시장 전망치인 76.0에 못 미친 수준입니다. 연방정부가 17년 만에 처음으로 셧다운 사태를 맞으면서 소비자들이 미국의 경제 전망을 어둡게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1일 3분기 실적을 발표한 미국의 대표적 금융사인 JP모건이 지난 2005년 이후 처음으로 손실을 낸 반면 웰스파고는 시장의 예상을 넘는 이익을 내 대조를 이뤘습니다. JP모건은 올 3분기 3억 8천만 달러의 순손실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JP모건의 손실은 2005년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취임한 이래 처음입니다. 이에 비해 미국 최대 모기지 발행은행인 웰스파고는 3분기 56억 달러의 순이익을 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13%나 증가한 것으로 순이익 53억 달러를 예상한 시장의 전망도 뛰어넘었으며 같은 기간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5% 줄어든 204억 8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의 지난 9월 수출이 시장의 예상을 뒤엎고 석 달 만에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9월 수출 증가율이 9.9%를 기록한 데 따른 기저효과와 신흥국들의 침체 영향으로 일시적 감소세라는 분석이 우세하지만 미국의 디폴트 등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해 신흥국들의 침체가 길어질 경우 중국 경기도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해관통선은 전일 9월 중국의 수출이 1,856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3%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수입은 1,704억 달러로 7.4% 증가해 9월 중국의 수출입 총액은 전년 대비 3.3% 늘어난 3,561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 김보람입니다. 미국의 부채 한도 상한 마감 시한이 17일로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난 주말에도 미국 정치권의 물밑 협상은 이어졌다고 합니다. 지난주 후반 정치권의 타협 기대감에 뉴욕 증시를 비롯한 글로벌 증시가 이미 기대감이 선반영되면서 올랐었는데요. 이번 주에도 글로벌 증시는 미국 정부의 셧다운과 디폴트를 둘러싼 정치권의 협상 진행 과정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장에서도 유럽 증시와 뉴욕 증시 상승세를 이어갔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마감됐는지 자세한 소식 들어보면서 이슈 점검해 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미국 정부의 셧다운이 13일째로 접어드는 가운데 이번 주에도 정치권 합의가 없다면 신용평가사들이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할 수도 있어 우려됩니다.
네, 글로벌 증시 마감 소식과 함께 주요 이슈들 다뤄보겠습니다.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주 금요일 글로벌 증시 마감 소식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 상승으로 마감했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네. 의회에서 이 연방정부 예산안과 부채 한도 상향 이 부분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증시에는 여전히 지수를 좀 올리는 그런 역할을 지난 주말에도 그대로 나왔습니다. 다우와 나스닥, S&P 500 지수 모두 상승세가 지난 금요일 날 유지가 됐습니다. 다우 지수는 0.73%가 오른 15,237포인트로 마감이 됐고요. 나스닥은 0.83%가 오른 3,791로 마감이 됐습니다. S&P 500 지수는 0.63%가 올랐습니다. 1,703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역시 그 의회 분위기가 현재 녹록치 않은 이런 그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양당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여전히 투자자들의 매수 심리를 좀 북돋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경제 지표는 다소 부진했는데요. 미국의 10월 소비자 심리 지수는 75.2로 발표가 되면서 8월에 77.5보다도 내려갔고 예상치인 76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발표됐던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에서도 이 셧다운, 연방정부 일시 폐쇄 여파가 민간 기업들의 해고자 수를 조금 더 늘리게 되는 수준으로 현재 나오고 있고요. 소비의 소비 심리 지표도 현재 떨어지는 등 그 여파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업의 실적 발표도 굵직한 두 개의 그 은행 기업들이 있었는데요. JP 모건이 2005년 이후에 제이미 다이먼 회장 부임 이래로도 처음으로 첫 분기 손실이 나왔다는 점, 이런 점이 좀 좋지 않은 소식이었고요. 다만 15분기 연속 웰스파고는 분기의 이익을 계속적으로 현재 내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이 좀 위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럽 증시도 미 증시와 유사한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역시 지난 주말에 타결점을 찾지를 못했지만 이것이 어느 정도 그 타결점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영국의 FTSE 지수, 그다음에 독일의 닥스 지수, 프랑스의 캬크 지수 모두 상승세가 유지가 됐습니다. 이탈리아 MAB 지수도 0.24%가 올랐고 스페인의 아이벡스 지수는 강보합세, 그리스 아테네 지수만이 소폭 하락하는 등 유로존의 증시의 움직임도 대체로 좋은 흐름이 나타난 점이 특징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미국의 정부의 디폴트와 그리고 부채 한도 상한을 둘러싼 정치권의 물밑 협상이 지난 주말에도 이어진 가운데 아직까지도 이렇다 할 해결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하지만 시장은 이미 해결 쪽으로 무게를 두고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진통이 지속되면은 이번 주 중에는 변동성이 좀 크게 나타날 개연성도 좀 있다고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금요일 날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면서 6주간의 부채 한도 상향 12월 초까지 공화당이 이를 제안을 했는데요. 민주당과 그다음에 백악관 쪽에서 나온 오바마 대통령의 의사는 그 6주간의 한도 상향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그대로 고수를 했습니다. 이는 민주당의 그 고위층인 진 스펄링 백악관 국가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의 의사와도 현재 좀 달라진 그런 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오바마 대통령은 현재 오바마 케어 예산을 그대로 내년 예산안에 편입을 시키고 현재 갈등 구조를 가져가고 있는 부채 상한 협상도 이를 조건 없이 올려주는 이런 수순을 요구한다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그 내용에 대해서 그 시각을 전달받은 민주당의 해리 리드 상원 대표가 절차 표결에 나섰는데요.
지난 주말에도 이 절차 표결을 공화당 의원들이 부결함으로써 오바마 케어와 부채 한도 상향 이 문제가 상원에 올라가지도 못하는 이런 흐름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양당 모두 상처 투성이의 싸움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너의 탓이다, 우리 탓이 아니고 너의 잘못이다, 이런 쪽으로 계속적으로 현재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본다면 외부의 자극이나 충격이 없으면 속도를 내지 못할 것이다라는 다소 회의감이 드는 그런 내용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3대 신용평가사들이 지난주에도 신용등급 강등 경고가 나왔습니다만 시장에서 이것이 크게 부각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주에는 이런 부분의 리스크 부담이 조금은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미국 정치권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이번 주에도 글로벌 증시 변동성은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미국의 부채 한도 상향 마감이 17일로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이 상향이 늦어지게 된다면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할 수도 있다고 신용평가사들은 이미 경고를 한 상황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도 먼저 나서기를 꺼려하고 있죠. 네. 그만큼 이제 먼저 나섰다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신용평가사의 그 속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제이콥 류 미국의 재무장관은 17일 날 국가의 국고가 약 300억 달러 정도밖에는 남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이 이제 의회 예산국이나 재무부, 백악관 보는 시각이 각각 일자가 현재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는 10월 말까지 버틸 수 있다라고 보는 식견이 있는 반면에 재무부는 17일 날 어느 정도 국고가 바닥을 드러낼 위험성이 높다라고 기존의 입장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고요. 이런 흐름 때문에 기존의 타협점을 이번 주 주중에 찾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17일을 넘길 가능성도 일말의 가능성을 좀 두어야 될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현재 궁금한 것은 만약에 17일이 넘어간 이후에 신용평가사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일 것인가라는 움직임인데요. 현재 피치는 그 등급은 트리플 A 최고 등급을 부여하고 있지만 등급 전망은 이미 부정적으로 강한 바가 있어서 만약에 상향 이런 흐름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등급을 강화할 수 있는 리스크도 현재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S&P도 지난주에 미국의 국채 등급을 선택적 디폴트로 내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경고한 이런 흐름에서 보면 이번 주에 그 정치권의 막판 타협을 좀 기대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이제 미국의 주요 투자은행과 상업은행들은 뱅크런에 대비해서 현금 확보에 현재 주력을 하고 있고 주요 투자은행 중심으로 컨틴전시 플랜, 비상사태의 도상훈련에 이미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역시 이번 주에 그 뉴욕 증시의 풍향계도 정치권 입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 이런 점은 증시의 부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쪽에도 눈을 돌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18일에 중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이 공개가 되는데 지난 2분기에는 전년보다는 조금 줄어들었지만 예상에는 부합하는 7.5% 수준을 기록했었어요. 3분기 예상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3분기에는 한 7.6에서 7.8 정도 네. 현재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에 나온 중국의 9월 수출 통계 지표가 예상밖에 좋지 않은 수치로 발표가 됐습니다. 9월에 아시아 시장과 유럽 시장에 수출이 좀 부진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떨어졌는데요. 마이너스 0.3%, 시장에서는 5.5%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좀 좋지 않은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9월 수치가 결과적으로는 3분기 수치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소 현재 조심스러운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7.5 이상 2분기 때 수치인
7.5 이상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난주에 리커창 총리가 올해 목표치 7.5 달성은 무난할 것이다. 이런 부분도 시장이 좀 기대감을 좀 북돋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에 발표되는 경제지표로서는 중국의 3분기 GDP가 18일 날 공개 대기되고 있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고, 미국은 경제지표가 현재 제대로 집계가 되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10월 CPI 소비자 소비 물가지수 수치도 정상적으로 발표가 될지 여부도 상당히 현재 고민거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세계은행, 월드뱅크, 그 다음에 OECD와 IMF 등이 세계 경제 성장률을 지속적으로 현재 낮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것이 중국의 탄력적인 경제 지표의 추가적인 내용들, 이런 부분에도 다소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18일에 발표 예정인 중국의 3분기 GDP 시장 예상치인 7.6%에서 7.8% 수준 어느 정도 부합하시는지 체크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로존의 재정 불량 국가로 지정된 아일랜드가 오는 12월에 유로존에서 가장 먼저죠. 이 구제금융을 공식 졸업할 것이다라고 총리가 공식적으로 밝혔는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른바 피그스 국가로 이제 분류가 돼서 네. 불명예스러운 내용으로 회자가 됐었는데요. 이제는 이제 구제금융을 졸업하는 유로존의 첫 재정불량 국가로서 그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주말 엔다 케니 총리가 12월 15일 날 이 구제금융을 졸업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010년 IMF와 유로존, EU로부터 850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받았지만 그간 국민들이 고통을 분담하고 구조조정의 성과가 나타남으로써 정상적으로 현재 졸업하는 이런 수순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국내 총생산은 0.2% 플러스로 현재 돌아서고 있을 것으로 엔다 케니 총리가 현재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아일랜드의 GDP 대비 재정적자 규모도 내년도에 4.8% 이하 수준으로 현재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유로존이 권고한 수치 밑으로 현재 들어간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타 국가, 현재 스페인이나 그리스, 그 다음에 이탈리아와 포르투갈 이런 부분들도 속도를 좀 내야 될 숙제를 안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12월이 되면 피그스 두 아이 국가 중에 아일랜드가 빠지고 이탈리아만 남게 되겠군요. 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주요 이슈 진단까지 해봤습니다. 레이크쇼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전략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장인 만큼 한 주간에 예정된 주요 경제 지표들 일정들 체크해보는 시간 마련하고 있는데요.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번 주에 발표 예정인 주요 경제 지표들 알아보기 전에 지난주 국내 증시 어떻게 마감됐는지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금요일장 미국 쪽 훈풍으로 많이 오르면서 2020선 위로 뛰어올랐습니다. 한 달 동안 지루하게 이어졌었던 박스권 상단을 돌파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어떻게 지난주 시장을 보신다면은 여전히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띠다가 네. 금요일에 좀 강세로 마감되는 모습을 띄었었는데 결국 이제 미국 옐런 효과가 우리나라의 증시를 좀 훈풍으로 이끈 것이 아닌가. 지난 목요일에도 우려감이 있었습니다만은 일단 빠지지 않았고 예. 금요일에도 1%대
상승을 보여줬다는 부분들은 상당히 긍정적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부채 협상 타결이 이제 부채 한도 증액 협상 타결 시 추세 상승에 대한 기대감 가능성이라든지 기대감 엿보인 증시가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지난주에 이제 증시가 좀 강세를 띠면서 경기 민감주 위주의 상승세를 좀 이끌었던 부분들,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 저항선을 좀 돌파하면서 기대감이 형성되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2020포인트를 일단 가뿐하게 돌파시킨 상황에서 오늘의 움직임이 좀 중요하지만 어쨌든 추가적인 상승이 엿보였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약간은 아쉬운 감은 있지만 어쨌든 535포인트 돌파를 계속 시도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긍정적인 한 주였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유창현 대표님께서 미리 점검해 주신 대로 시장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상승 흐름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조심스럽게 전망을 들어봤고요. 이어서 이번 주에 예정된 주요 경제 지표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도 역시 미국 정치권의 협상 진행 과정에 초점이 맞춰진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경제 지표 그리고 실적 발표 기업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뭐 이번 주에도 경제 지표를 많이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경제 지표보다 실적 발표를 하는 기업들이 더 많다라는 거 짚어줬으면 좋겠고,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9월 중국의 9월 소비자 물가 지수하고 9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를 앞두고 있다는 부분들, 특히 중국 경제 지표가 우리나라 증시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거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10월 15일에는 미국 10월 뉴욕 제조업 지수하고 유로존 경기 심리 지수, 실적 발표로는 시티그룹하고 인텔의 실적 외에 다른 기업들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다는 거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10월 16일 수요일에는 이제 한국의 같은 경우는 9월 실업률 동향, 그리고 유로존 9월 소비자 물가 지수, 미국의 10월 NAHB 주택시장 지수 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고, 기업 실적으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 그리고 블랙록, 이베이, IBM의 실적을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10월 17일 목요일에는 한국 같은 경우는 9월 생산자 물가 지수, 그리고 미국은 10월 필라델피아 연준 지수가 발표를 앞두고 있고, 기업 실적은 골드만삭스하고 구글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월 18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같은 경우가 3분기 GDP 성장률하고 9월 산업 생산 지수, 9월 소매 판매 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9월 경기 선행 지수하고 기업 실적으로는 GE하고 모건 스탠리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쭉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 좀 주목해봐야 할 일정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짚어주신다면요.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의 9월 소비자 생산자 물가 지수를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러한 것이 이제 우리나라 우리의 증시에 좀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잘 보셨으면 좋겠고, 내일 같은 경우는 미국의 10월 뉴욕 제조업 지수하고 유로존 경기 심리 지수가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무엇보다 이제 시티그룹하고 인텔의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여부를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제 인텔의 실적 발표가 약간 이제 좋게 나오냐 안 좋게 나오냐에 따라서 IT의 움직임이 좀 희비가 엇갈릴 수 있다는 거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수요일 같은 경우는 한국 같은 경우는 실업률 동향을 발표를 앞두고 있죠. 그리고 유로존 9월 소비자 물가 지수 체크하시고, 실적으로는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지 이베이, IBM 실적 발표 보시면 좋겠는데, 일단 뱅크 오브 아메리카 지난주 JP 모건, 그리고 이번 주 시티그룹,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골드만삭스 등이 금융주의 실적 발표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같이 좀 연동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 같은 경우는 한국의 9월 생산자 물가 지수를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미국의 10월 필라델피아 연준 지수하고 실적 발표로는 골드만삭스하고 구글 실적 발표, 특히 이제 구글 실적 발표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예를 들어서 뭐 휴대폰 사업 업체라든지 아니면 포털 사이트 업체의 움직임이 좀 같이 연동될 수 있다라는 거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의 3분기 GDP 성장률, 중국의 9월 산업 생산 지수, 소매 판매 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앞에서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GDP 성장률 얼마나 좋게 나오는지, 또 이제 소매 판매 지수가 얼마나 좋은 결과치가 나오는지 여부를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미국의 9월 경기 선행 지수도 보셨으면 좋겠고, 기업 실적으로는 GE하고 모건 스탠리의 실적 발표가 좋게 나오는지 여부를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 주 국내 증시 어떻게 보시는지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 말씀해 주셨는데 대응 전략까지 자세하게 세워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번 주 17일까지, 이제 수요일까지 이제 그 데드라인 잡혀 있는 미국 2014년 예산안 타결 여부가 상당히 제일 중요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제 그 옐런 효과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을 했었습니다만은 옐런 효과가 계속 지속되기 힘들다는 것이죠. 일시적인 호재에 목말랐던 상황에서 이런 것이 나와서 올라왔던 상황에서 이제는 2014년 예산안이 얼마나 잘 해결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해외 기업의 실적 동향 여부가 좀 중요하다. 근데 지금은 이제 2014년 예산안으로 이제 그 시선이 주목되어 있기 때문에 실적이 엄청나게 좋게 나오지 않는 한 방향 영향은 조금 적을 수 있는데 어쨌든 기업의 실적이 우호적인지 여부를 좀 보셨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본 증시 동향하고 환율 움직임이 중요하다. 만약에 일본 증시가 좀 미국의 옐런 효과로 인해서 강세를 띠거나 혹은 환율이 우리나라 좀 더 원화 강세가 이루어진다라면 지수에 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체크를 하면서 보셨으면 좋겠고, 외국인 선물 수급적으로는 외국인 선물 매수 유입세가 계속 지속될 수 있는지, 지난 목요일에 강한 매도가 나왔던 물량을 금요일에 전량 다 매수가 들어왔는데 이러한 것이 추가로 매수에 들어올 수 있는지, 그러면서 유가증권 시장 쪽에서의 매수가 이어지는지 여부를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202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만은 여전히 기관의 매도 강도가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코스피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일단은 추가 상승 여부를 좀 체크하셔야 된다. 최소한 2015포인트 혹은 최대 2010포인트가 지지되는지, 그리고 나서 추가 상승을 보여주는지 여부를 좀 보셨으면 좋겠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저항선 돌파 이후 추가 상승 여부를 좀 체크하자. 그러면서 이제 경기 민감주들이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저항선을 돌파하는지, 또 중소형의 개별 장세 움직임도 이제 좀 체크를 하시면서 좀 관심도 업종이라면 은행주의 주가 움직임을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냐면 이번 주에 금융주의 실적 발표를 많이 앞두고 있기 때문이죠. 네. 지금까지 오늘장 전략 시간 뉴스타기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꾸려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굿모닝 대박의 밤의 이성우입니다. 자, 우리는 서울반도체가 지금 코스닥 시장에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과연 왜 서울반도체가 이렇게 승승장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신고가 행진이 언제까지 이어질 건지 오늘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반도체, 서울 이름만 들어도 아시겠죠. 반도체 기업이구나. 그리고 그런 부분 조금 느끼실 수 있는데, 현재 LED라는 부분 자체가 이슈가 되면서 서울반도체는 큰 폭의 상승세를 이루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외국인의 순매수 기조가 최근 들어서 상당하게 유입이 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에 금요일만 보더라도 40만 주에 가까운 순매수가 이어졌던 상태였고, 거기에 대해서 하루에 160억 원 이상을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같이 서울 반도체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서울 반도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서울 반도체 주가 추이를 한번 먼저 보시면 이평선 자체를 그대로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우리가 월봉을 좀 더 중요하게 보시면 월봉상에 지금 5일선을 지금 따라서 올라가는 패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월봉이라든지 주봉을 만져주는 그 말 그대로 월봉이나 주봉을 지지해주고 올라가는 패턴이 나타난다면, 외국인이나 기관에 장기적인 투자라는 기관이 상당 부분 유입되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겠는데,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바로 전자였죠. 외국인의 순매수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같이 서울 반도체에 대해서 우리가 순매수 기조를 한번 보신더라도 순매수 기조가 상당 부분 유입되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외국인의 유입이 상당히 큰 서울 반도체구나. 그럼 외국인이 왜 이렇게 꾸준히 사는 모습을 보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겠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15%대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던 외국인이 현재 26%대까지의 지분율이 올라왔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서울 반도체 그 기업 가치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순매수 기조가 이어졌다, 그렇게 좀 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LED의 조명에 대해서 시각 자체가 좀 더 달라졌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좀 더 이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선진국뿐만이 아니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머징 시장, 중남미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중국 시장까지도 백열 정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판매 금지, 수입 금지에 대한 정책을 꾸준히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 정책에 발맞춰서 지금은 옆에 있던 떠오르던 바로 LED 이 시장 자체가 크게 올라가는 모습을 좀 더 나타내고 있다, 그렇게 좀 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수입도 금지, 판매도 금지하기 때문에 당연히 대체적인 조명이 필요하다. 그게 바로 지금은 LED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까지는 시청자분들이 알고 계시는 사실이겠죠.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과연 LED가 마트에 갔을 때 샀을 때 얼마가 할까? 지금 현재 시중 가격은 2만원에서 3만원대 정도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획기적인 시선을 한 번 더 마련하는 계기가 얼마 전에 벌어졌다는 거죠. 바로 미국의 크리라는 회사가 바로 LED 조명을 만드는 회사인데, 현재 연초 대비해서 34%가 인하된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달러로 한번 보시면 9달러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LED 조명도 이제 드디어 대중화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일반인들이 쉽게 살 수 있는 그런 가격대로 접어들었구나 라는 분위기를 미국 시장을 보면서 먼저 느낄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용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30W에서 60W 사이를 가장 많이 쓰죠. 하지만 그 60W짜리가 지금은 가격이 34%까지 인하됐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곧 LED에 대해서 가격 자체가 상당히 다운될 수 있겠구나 라는 부분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바로 정부 정책이 추가적으로 보조금이 들어갈 수 있다는 점 우리가 한번 더 체크를 해보시고요. 이런 대중화에 기인해서 지금 미국의 크리라는 회사의 주가 자체는 상당 부분 크게 오르는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이게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 바로 다우존스의 크리라는 업체의 주가 향방인데요. 한번 보시다시피 신고가 행진을 좀 더 달리다가 갑자기 큰 폭의 하락세가 좀 보이고 난 다음에 상당 부분의 거래량이 붙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이 물량 자체는 어느 정도 매수의 물량이라고 좀 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큰 어느 정도의 물량이 들어왔던 부분을 지금은 지지를 해주고 다시 추가적인 상승 기조를 좀 더 이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추가적인 거래량이 좀 더 붙었다는 것은 두 번째 박스를 쳐놓은 이 상태에서는 좀 더 지지가 나오고 난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나타날 확률이 좀 더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시각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눈여겨보셔야 되는 업체는 바로 서울 반도체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LED에 대한 성격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알아보셔야 되는데요. LED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많이 팔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 많이 팔릴 거고 앞으로의 성장성이 상당 부분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분위기를 봤을 때 기대감이 그만큼 많이 끼어 있기 때문에 LED의 제품 판매가 지금 실적으로 이어지진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종목군을 사야 될까? 바로 서울 반도체를 사셔야 된다는 거죠. 다른 여타의 2차 전지도 똑같습니다. 대형주 패턴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가 좀 더 길게 이어지는 거지, 그런 식으로 봤을 때 바로 LED 조명 같은 경우에도 향후에 기대감이 많이 끼어 있는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그리고 가장 1차적인 밴드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형주를 먼저 공략을 하시는 게 더욱더 수익률에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그리고 더욱더 안정적인 투자를 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서울 반도체 주가 같이 보면서 마지막에 좀 말씀을 드리면, 월봉상으로도 아직까지 5일선에 대한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이런 종목군들 아직까지도 외국인 매수세는 좀 더 이어질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주가는 신고가를 돌파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하시고, 한 달 뒤에는 서울 반도체 언제 이런 가격까지 올라왔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크게 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꼭 한 번 더 체크를 하시고요. 오늘 시장도 크게 화이팅 하시면서 수익률도 크게 올리시면서 3시 반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색다른 시각으로 글로벌 이슈의 숨은 의미들을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김동섭의 일당백 함께 하는데요.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 옆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동섭의 일당백 그 첫 번째 라운드부터 시작합니다. 라운드 1, 레디, NBC 방송과 월스트리트 저널이 조사한 결과 미국인의 60%가 할 수만 있다면 의회 의원을 모두 바꿨으면 좋겠다고 답했습니다. 정부 셧다운 사태가 길어지고 디폴트 사태에 대한 우려가 또 깊어지면서 미국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10명 중에 6명은 미국 의회 의원들을 저는 바꿨으면 좋겠다 이렇게 희망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불만이 커질수록 정치권은 좀 조속한 타협의 압박카드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 미국에서는 지난주 정도에는 이 셧다운 문제라든가 네. 정부 상한 문제가 해결이 됐어야 되죠. 근데 이제 지지부진해지면서 이제 시장에서는 그 여론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은 여론이 굉장히 힘이 셉니다. 그래서 이 여론에 의해서 그 공화당과 민주당의 의원들 또 공화당과 민주당 자체적으로 굉장히 시장에 부담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참 재미난 것은 뭐냐면 지금 그 의원들을 거의 다 교체를 원하는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지금 상황에서 공화당이 잘못이다라는 것이 또 열의 7명 정도가 얘기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 또 반해서 오바마도 역시 약 한 51%는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재미난 건 뭐냐면 미국이 양당 제도인데 국민의 여론조사에 의하면은 제3당을 원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정치적 부담이 굉장히 큰 상황이죠. 그렇죠. 오히려 지금 수뇌부, 공화당이나 민주당 수뇌부로서는 적인 판단에 의해서 잘못하면 당의 어떤 뿌리까지도 흔들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교란에 접어들었다라는 거. 그것이 주말 여론조사에서 나왔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결국 지금 정부의 상한 문제라든가 오바마 케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물건을 올려줘서는 안 된다라는 경고의 사인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결국
이제 17일을 앞두고 약 5일 정도 남아있는데, 네. 아마도 속전속결 가능성에 대한 부분, 또 타협도, 대타협, 그랜드 바겐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더 커지지 않겠느냐. 결국, 여론에 의해서, 지금 그 공화당과 민주당은 밀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지 않느냐라고 판단한다면, 시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양당제인 미국에서 여론 쪽에서 제3당에 대한 필요성까지 나타나는 심각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17일 부채 한도 상향 마감 시한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 좀 조속한 타협, 그랜드 바겐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였고요. 이어서 두 번째 라운드 출발합니다. Round 2. Ready, go! 닥터 코포라 불리는 구리 수요가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세계 경제 회복세가 뚜렷하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구리가 제조업과 중공업에 폭넓게 쓰이기 때문에 구리 수요가 경기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한다. 그렇기 때문에 닥터 코퍼라는 별칭까지 붙여지고 있는데요. 뚜렷한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다고요. 사실은 그 구리가 계속해서 그 수요가 네. 감소하면서 구리 가격이 고점대로 30%가 넘게 밀렸어요. 그래서 네.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모든 산업에 구리가 사용되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중요한 것은 이제 중국이 경기 둔화가 왔을 때 이 구리 수요가 굉장히 줄었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중국 경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중국에서 구리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 관측이 됐죠. 결국 중국의 경기 둔화는 일시적일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 또 중국 경기가 결국에는 성장을 지속할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로 형성되고 있죠. 그래서 구리의 가격이 내년도에는 36% 정도의 프리미엄이 더 붙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늘 거라는 거예요. 특히 중국이 수출은 줄었는데 수입은 늘어가는 그런 상황이죠. 또 도시화를 진행하다 보면 구리가 많이 필요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을 본다면 결국 지금 그 구리 수요를 통해서 전 세계가 경기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중국이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다는 어떤 근거 자료가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봐도 충분히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상당히 오랜 기간 구리와 중국과의 관계, 또 전 세계의 어떤 산업과의 관계가 굉장히 컸다라고 한다면 구리 가격이 바닥을 치고 올라간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부여한다라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구리 수요가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 세계 경제에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특히 중국의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 과도한 우려가 아니냐라는 지적까지 함께했습니다. 마지막이죠. 세 번째 라운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Round 3. Ready, 일본은행이 정부 주도화의 근본적인 구조개혁 없이 부양책만 사용할 경우 위험할 수 있다고 IMF가 경고했습니다. 네, 일본이 이제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 통화 정책에만 의존하는 것 굉장히 위험한 수준까지 이르렀다라고 IMF가 경고를 한 건데요. IMF 부총재가 일본이죠. 아오유키라는 사람인데, 네. 이 사람이 이제 경고 메시지를 날렸죠. 뭐냐면 지금 그 일본이 통화 정책을 해서 미국처럼 돈을 굉장히 많이 그 시장에 뿌리고 있죠. 뿌리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정부 부채가 GDP 대비로 한 240%가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부채가 많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단 정부의 재정을 약간 개선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소비세 증세인데 이것이 내년 4월에 진행이 되는 상황이죠. 그럼 그 사이는 계속해서 경기 부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원 통화가 굉장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재정 건전성을 정말 이룰 수 있겠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이루지 못한다면 결국 미국처럼 통화만 많이 풀어놓고 그걸 회수하는 과정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닥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도 좀 일본은 상당히 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렇게 쭉 시장을 본 거에 의하면 통화정책하고 재정정책 두 개를 봤을 때, 통화정책은 그 원리적으로도 굉장히 시장의 파급효과가 큽니다. 그렇지만 재정정책은 약간 느린 경우가 있지만 나중에 가서 보면 통화정책은 약간 부작용이 생기고 재정정책은 부작용이 안 생깁니다.
이런 부작용에 있어서도 미국에서도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고용이 증가가 됐지만 고용의 퀄리티가 떨어져 버립니다. 뭐냐면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이 굉장히 취업이 많이 된다는 거죠. 시장이 안 좋으면 비정규직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자리를 잃게 됩니다. 그것이 이번에 셧다운이 되면서 미국에서 나타났죠. 뭡니까? 실업 청구 건수, 주간 실업 청구 건수가 6만 건이 늘었다라는 거. 그것이 바로 통화정책의 한계라는 부분이죠. 이것을 이제 그 일본에서 계속해서 미국을 답습해서 따라가다 보면 문제가 될 것이라는 거죠. 근데 일본과 미국의 차이점이 있죠. 일본은 부채가 GDP 대비 240%지만 미국은 100%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자연 건전성 차이에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소비세 증세를 좀 더 강력하게 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라는 건데 이 소비세 증세가 정말 이루어지겠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국민성이 굉장히 큽니다. 소비를 중시 여기는 국민성과 소비를 안 하려고 하는 국민성은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 일본은 소비를 잘 안 하는 나라입니다. 소비세 증세한다는 것은 결국 세금은 같아진 상태, 그러니까 소비세 증세하기 전이나 이후나 같은 상태가 될 것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소비세가 인상이 됐을 때 오히려 소비는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생각한다면 지금 일본에서는 상당한 개선, 재정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부분이죠. 특히 3% 정도를 더 올린다는데 이 3%에서 2%는 시장에서 우려가 뭐냐면 결국 이자에 대한 부분, 국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게 되고 나면 실제로 소비세 증세는 1%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시장 영향력이 굉장히 적을 것이라는 우려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일본이 결국에 가서 소비세 증세를 안 하더라도 지금의 통화정책에 의해서 상당한 위험을 처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시그널로 봤을 때 IMF 부총재의 언급은 상당히 의미가 크다. 결국은 새로운 방법을 찾지 않는다면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좀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증시 전망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요. 이제 미국의 셧다운과 디폴트 관련한 정치권의 협상도 이번 주 내 대타협이 나올 수 있다 말씀해 주셨고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 지적을 해주셨지만 외부에서는 한국 증시에 대한 호평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코스피가 2020선 위까지 올라온 상황인데 앞으로 글로벌 증시 흐름과 같이 접목해 본다면 국내 증시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 오른다면 얼마까지 오를 수 있는지 이사님 의견 궁금해요. 저는 지수가 한 2년 반 전부터 우리나라의 최고 목표치 2,540 정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제시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가지 못했던 것은 여러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중앙은행에서 제때의 금리를 금리를 내리지 않았다라는 것. 또 하나는 뭐냐면 중앙은행 뷰가 굉장히 좋지 않았었던 것이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죠. 사실 경상수지가 18개월 전부터 유지가 됐지만 시장에서는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네. 이번에 테이퍼링을 하는 과정에서 경상수지 흑자가 얼마나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부각이 됐죠. 그 얘기는 결국 우리나라가 그동안 돋보이지 못했던 모습이 돋보여지는 상황이 연출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죠. 그래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굉장히 좋아지는 상황이 됐는데, 우리나라 주가는 이제 상당히 많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약 31거래일 정도를 순매수를 진행하면서 과거 IMF 때 34거래일의 기록과 타이를 이루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 과정 속에서 펀드 환매 물량을 거의 다 흡수해주는 모습이 나왔고 그 모습이 정말 확인됐는지 지난주 금요일 날은 기관들의 매수세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결국 기관들이 지금도 매수가 같이 진행이 된다면 시장의 방성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할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한번 업그레이드 되는 장이 이제 견출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했던 게 결국 신흥국, 다른 여타 신흥국과의 차별화의 강점이 됐다 말씀해 주시면서 앞으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앞으로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 크게 열어두셨습니다. 지금까지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월요일입니다. 한 주 그리고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